안녕하세요. 밑줄고 수다의 용재 민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고미숙 선생님의 청년 붓다인데요. 따끈따끈한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이죠. 이 책은 부처님이 시타르타 왕자로 태어나서부터 그 깨달은 자 붓다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평전이에요. 그래서 제목에도 나오듯이 그 청년인 붓다가 어떻게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유의 과정을 밟아 나갔는지를 차근차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게스트는 전공자 1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한태림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림 쌤은 어떻게 청년 붓다 책을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최근에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뭔가 이 붓다가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저희 그 전공자 1학년 프로그램에 붓다 책이 그 커리큘럼으로 잡힌 것도 있고, 네, 아주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책을 만난 것 같아서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목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차례는 일단 인트로 왜 청년 붓다인가, 그리고 목차들이 에세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에세이 1 청년 붓다의 사자오 스타니퍼타, 에세이 2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에세이 3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에세이 4 청춘의 교만은 산산이 부서지고, 에세이 5 석에서 숲으로 한락에서 지혜로, 에세이 6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에세이 7 오 진리의 기쁨이여, 에세이 8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에세이 9 연기법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에세이 10 무아 공감의 무한한 파동, 에세이 11 좋은 벗과 함께 가라, 에세이 12 영원한 청춘의 파토스.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인 붓다가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어떤 과정을 밟고 중간중간에 어떤 공부들을 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갔는지를 천천히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느 부분을 재밌게 읽었는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태림 언니는 어디를 재밌게 읽었나요? 저는 그 22페이지 여기 앞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결정적으로 불교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다. 이건 문외한들도 대강 아는 사실이다. 지혜와 자비,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삶의 동력 혹은 문명적 비전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실존주의, 해체주의, 혁명과 탈주, 변증법, 내재성 등 서구식 개념어가 훨씬 더 멋지고 근사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타인과 진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와 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이게 지혜와 자비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게 전부인데, 실존주의, 해체주의 이런 거창한 그런 개념들이 우리 삶을 더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개념어 같은 거를 많이 알고 그걸 이렇게 뭔가 아는 척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본인 이야기.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그래서 막 책을 읽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책을 읽는 게 좋았던 거는 이제 아는 척하기 위한 그런 걸 이렇게 쌓아가는 게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책을 뭔가 읽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나 이거 아는데 너네 이거 모르지 하는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마음이 어때? 좀 우월감 같은 걸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알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쁘잖아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냥 우월감 같은 거 칭찬받았다? 나는 언니 얘기 들으면서 약간 인정 욕망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내 자아가 어디에 걸려있는지, 어떤 욕망에 걸려있는지를 봐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음의 작용이잖아. 근데 뭐 언니는 아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인정 욕망을 바랄 수도 있고, 뭐 사실 누구나 인정 욕망은 다 있는데 그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른긴 한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개념어가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축적해 가면서 내가 안다, 이런 개념어 같은 거 모르는 애들이랑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 짓기가 정말 쉬운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관계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속에는
진짜 뭔가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되게 경쟁심이나 그런 게 또 깔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나랑 저 사람이랑 다르다 그 분리감을 계속 만들어내기 좋은 것 같아. 이런 개념어들 자체가 그런 것 같거든. 아, 나 그리고 이 페이지 읽으면서 이런 서구식 개념어 이거를 선생님이 이게 지적을 해주셨잖아. 근데 내가 예전에 그 톨스토이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톨스토이도 이런 개념어에 대한 지적을 하거든. 톨스토이도 약간 붓다처럼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탐구를 했는데 그런 개념어 같은 것들은 뭔가 계속 뭐 현란하게 뭘 계속 발산하면서 막 계속 단어를 만드는데 그렇게 할수록 삶과 죽음의 그 근본적인 질문과 되게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것도 약간 같은 맥락으로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런 진리를 오히려 그렇게 가려버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개념어 자체가 그냥 인간이 그냥 인위적으로 발명한 그런 기술 같은 거잖아. 그럼 본래의 질문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그 붓다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책에서 보면은 청년기에 자기가 느낀 것에서 위해서 그걸 절실한 질문을 딱 했다고 해서 책에서 나오는데 붓다가 왕자인 시절에 그 어떤 농경제 같은데 축제를 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는데 농사를 하는데 있는 소는 자꾸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피부가 까져 있고 거기에 또 벌레들이 달려들어 있고 그 벌레를 먹으려고 또 새들이 오고 그 고통의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나 쭉 밀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이 명료하게 끝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출발을 시키는 게 확실히 그러니까 명료한 걸로 출발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야? 라고 뚝뚝 뚫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그 붓다가 신기하고 불교가 좋아하는 지금 나 용재말 들으면서 약간 우리가 뭔가 상황을 볼 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내 마음을 많이 돌아봐도 그렇고 이제 내가 막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그런 일반인들 대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많잖아. 막 특히나 그 청춘들의 그 에너지가 넘치는 막 환승연애 이런 것들. 나 요즘 환승연애 보고 있어. 난 원래 안 봤거든. 근데 그런 마음들을 좀 추격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꽤 많이 가리더라고 마음을. 그러니까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변명에 속아 넘어가고.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 그거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하나 포장해서 항상 얘기하고 말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개념들도 사실 그런 복잡한 것들이 우리가 뭔가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데 에서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뭔가 항상 상황이나 사건이나 그런 거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 맞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복잡하게 좀 가져가는 거. 민준아 어디가 좋았어?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했잖아요. 근데 격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욕망과 마음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요동치는 이것들을 그 누구도 구원해줄 수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사실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책을 읽었거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나의 능동성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는 과정이 있구나, 깨달음의 과정이. 근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망들을 보면은 갇혀있는 동안 식욕이 진짜 엄청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걸로라도 풀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막 배가 고프거나 막 입맛이 돋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20세기를 장식하는 부르의 명작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면 주인공 두목이 초기 불경을 베끼면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실제로 카잔차키스는 희곡 형식으로 부타평전을 쓰기도 했고 심지어 공산주의와 불교의 원리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 부분도 있었고 167쪽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 선정은 명상의 깊은 경지를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 불가능하며 끊임없이 기억과 편견과 지적인 평가들을 만들어낸다. 명상이란 그 폭풍을 가라앉히고 끝없는 마음속의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욕망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원리구나.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진짜 몸부림치면서 그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할 만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욕망이란 게. 그 원리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그 욕망과 편견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실 그게 제일 시끄러운 거잖아. 불교라는 게 진짜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엄청 신기한 게 이거를 부처님 붓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게 노력만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아는 걸로 그거를 뚫어나가는 게 되게 신기한 거구나. 되게 욕망이 있어. 근데 그 욕망 자체는 뭘 해도 계속 올라와. 초반 부분에 그 붓다가 수행한 걸 보면은 처음에는 나가서 보행도 하고 뭐 스승 따라서 명상 수행도 하고 이러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그 명상 잠깐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기는 좋은데 거기 딱 나오면 휩쓸려버리고 이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계속 여러 가지 수행들을 한 거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음이 뭐야? 라고 이 원리를 딱 알아낸 순간에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아 이거는 자아가 없구나 이런 것까지 가가지고 이 마음 자체를 저버릴 수 있었던 거잖아. 자기 욕망 자체를. 그러니까 그 점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붓다라는 인간이 한 거니까 우리도 같은 인간으로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자아가 생기는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욕망 자체를 조금씩 밀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게 엄청 신기한 거 같아. 맞아, 그 원리를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되게 또 애매한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닌다고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또 어디에 무지가 걸려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 거기를 또 잘 모르겠단 말이지. 모든 건 모든 거에 모든 거에 무지 하면 진짜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좀 쾌락의 그런 많은 부분들이 다른 생명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많잖아. 특히 식욕 같은 거는 맞아. 거의 동물들의 시체를 먹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걸 무지라고 하는 게 아닐까. 쾌락이 그런 희생이 된다는 걸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나 그 지점 밑줄 꺼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읽고 같이 얘기를 좋아요. 해볼 것 같아요. 10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인데 생태주의가 상식화된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과 동물이 겪는 아픔에 무감각하다. 무감하니까 보이지도 않는다. 바다가 오염되고 수많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페트병이 무더기로 나오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연민과 분노, 자책이 일어난다. 그에 반해 태자는 농사를 짓는 지극히 평범한 상황에서도 왕족에서 농부,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동시적으로 꿰뚫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도 바로 이 연민과 통찰의 힘이 아닐지. 이거인데 나 이 부분 보고 나 먼저 찔렸어. 맞아. 이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지점인 것 같고, 우리가 환경 문제 같은 걸 딱 봐도 진짜 심각해진 이미지를 봐야 딱 그게 와버리니까 그 전까지 만든 자기의 행동들은 무감하게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거는 내가 일단 힘드니까 그냥 버리는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쌓여가지고 동물들이 그 끈에 목이 메어서 죽어가는 걸 보거나 아니면 되게 먼 국가에서 그런 쓰레기가 한참 쌓여있는 사진 같은 걸 봐야 그때 또 아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극적인 걸 봐야 그런 걸 알긴 알지만 어쨌든 그걸 봤을 때 똑같이 이게 안 되는 거구나를 아는 점에서는 깨달음을 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를 깨닫기까지 작은 자극들, 자기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무감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간격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스스로의 고통을 줄여가는 길의 첫 번째 길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나도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구조상으로 사실 기업이나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작긴 작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무력감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밖에 나가서 뭐만 사 먹으면 페트병 같은 것도 쉽게 그렇게 쌓이고 이런 것도 다 기업에서 그런 걸 다 생산을 하고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걸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가 안 될 것 같다. 이 특히나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재 말대로 진짜 그런 자극적인 거를 내 눈앞에서 보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잖아. 근데 사실 그거에 그 작은 조각들은 내 옆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사실 우리 삶이 크게 바뀌진 않잖아.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거에서 끝날 뿐이지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 막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서 깨봉에 가가지고 다시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뭐 카페에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귀찮아서 안 그럴 것 같거든. 그냥 테이크아웃 잔에 달라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사실 쌓이는 거잖아. 그치. 그게 이기심이고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지 못하는 게 무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어떤 진짜 관계망 속에서 서로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딱 보여줘야만 알게 되는 거니까. 확실히 나를 지키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 같고 지금 이 삶을 내가 사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밀고 가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일하고 그냥 하루를 또 살고 이 과정 속에서 쓰레기 하나씩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그 어쩔 수 없다조차도 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아를 확실히 지키고 있는 그 마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연결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진짜 방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정말 그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 비중이나 그 무게를 저울질해봤을 때 내 걸 지키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 행동을 선택하는 거지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선택이나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그걸 뚫는 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연민과 통찰인 것 같아. 서로 진짜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조각 퍼즐들을 다 맞춰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보고도 왜 현실에 이렇게 바로 적용이 안 돼? 딱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상한 데는 계속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경전을 읽든 뭐 환경에 대한 걸 보든 거기서 한 발자국이 더 안 나가지고 그냥 삶이 똑같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고 한 발자국이 아니야 한 발자국. 진짜 힘들어. 근데 그런 점에서 붓다는 진짜 신기한 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딱 느꼈어. 그때 바로 그냥 다 내팽겨치고 그 출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은 일단 책임을 지고 29에 나가는 게 있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 관계로 지금 되고 있네? 이거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큰 질문이 난 상태에서도 그 주변의 가족 관계 같은 거를 바로 놓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다음 출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한쪽으로 의견이 확 기울어져도 주변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 여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이 고통의 이 윤회의 길을 어떻게 끊어내지? 이것도 같이 굴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또 데려가지? 이거까지 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주변을 보고 있는 거에 또 이 사람은 힘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타는 그 적대감이 없다고 했잖아. 그게 좀 차이인 것 같긴 해. 그 뭔가에 이제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기 바운더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극단적인 마음을 품잖아. 부타의 고민의 바운더리 안에는 결국 모든 그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